미셸 오바마 이야기, 시카고에서 백악관까지. 라본 로빈슨은 1964년 1월 17일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프레이저는 시카고 정수 공장에서 일하시는 펌프 기술자였고, 어머니 메리언은 전업주부로 두 남매를 키우셨죠.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미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절대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셨대요.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미셸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아버지가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해 출근하시고 우리 대학 학비를 모으시는 걸 보면서 배웠죠. 꿈의 높이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요. 단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미셸은 어릴 때부터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4살에 혼자 책을 읽었고 2학년을 건너뛸 정도였죠. 6학년 때는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생물학 심화 과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1981년에 휘트니 영 매그넷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시카고 최초의 영재 고등학교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빠 크레이그가 먼저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미셸도 거기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넌 프린스턴은 무리하라고요. 하지만 미셸은 입학했고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시절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우리 동네를 대표한다고 느꼈다면 이제 프린스턴에서는 내 인종을 대표한다고 느꼈어요. 수업에서 발표를 잘하거나 시험을 잘 볼 때마다 나는 조용히 이게 더 큰 의미를 전달하길 바랐죠. 재미있는 건 대학 브로셔에는 다양한 인종이 어울리는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소수 인종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뭉쳤고 미셸도 빠르게 다른 유색인종 학생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녀는 서드월드 센터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소속감을 찾았죠. 미셸은 사회학을 전공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를 부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 논문으로 프린스턴 교육을 받은 흑인들과 흑인 커뮤니티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요. 이게 나중에 2008년 대선 때 보수 언론에서 완전 왜곡해서 공격받았어요. 그냥 졸업 논문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미셸은 1985년에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 설립된 미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US 뉴스지 선정 대학 랭킹에서 1, 2위를 다투며 하버드 예일과 함께 최상위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다른 연구 중심 대학들과 달리 학부 교육을 매우 중시하며 소규모 세미나와 교수와 학생 간 밀접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 학자들이 재직했으며 수학, 물리학, 경제학, 공공정책 분야에서 특히 강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이 대학에는 법대, 의대, 경영대 과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하버드 로스쿨이었어요. 또 주변에서 말렸지만 이번엔 미셸이 확신이 있었대요. 전기 작가가 말하길 이번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버드에서 미셸의 멘토였던 찰스 오글트리 교수는 미셸이 프린스턴 시절 내내 고민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딸로 남을 것인가? 프린스턴에서 얻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녀는 결론을 내렸죠. 둘 다 될 수 있다. 똑똑하면서도 흑인일 수 있다고요. 하버드에서 미셸은 소수 인종 교수 채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고 하버드 법률 구조 사무국에서 일하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택 문제를 도왔어요. 1988년 로스쿨을 졸업한 후 그녀는 시카고로 돌아가 시들리 오스틴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요. 미셸도 학벌로 보면 남편인 버락 오바마에 전혀 뒤지지 않는 최상위권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 중 학벌로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와 견줄 만한 최고의 스펙이지요. 그런데 이 로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죠. 1989년 여름이었어요. 시들리 오스틴 로펌에 하버드 로스쿨 1학년생 인턴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이름이 좀 특이했죠. 버락 오바마. 로펌은 둘 다 하버드 나왔으니까 잘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25살의 미셸을 27살 버락의 멘토로 배정했어요. 미셸의 임무는 이 새 인턴에게 회사 문화를 알려주고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거였죠. 버락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미셸이 내 멘토로 배정된 게요.
그녀가 얼마나 키가 크고 아름다운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미셸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사실 당시 미셸은 커리어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상태였거든요. 데이트는 당분간 안 하기로요. 게다가 회사에서 유일한 2명의 흑인 변호사가 사귀면 너무 촌스러워 보일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버락이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미셸은 계속 거절했어요. 버락 한 달쯤 지나서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는데 나는 말도 안 돼. 이건 완전 촌스럽잖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매일 저녁 일과 후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죠. 미셸은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려고도 했는데 버락은 관심 없었어요. 버락은 계속 설득했대요. 우린 잘 맞아. 서로를 웃게 만들잖아. 둘 다 독신이고. 솔직히 말하면 우린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 결국 미셸이 항복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고요. 첫 데이트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루 종일 시카고 곳곳을 누볐죠. 버락은 자기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짰어요. 먼저 시카고 미술관에 갔어요. 남자들 명심하세요. 예술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줍니다라고 버락이 나중에 농담했죠. 점심은 미술관에서 먹었고 그 다음엔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 긴 산책을 했어요. 저녁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두 더 라이트싱을 봤어요. 근데 극장에서 회사 고위 파트너 뉴튼 미노와 그의 부인을 딱 마주친 거예요. 미셸은 완전 당황했대요. 자기가 그의 상사인데 데이트하는 게 발각됐으니까요. 다행히 미노 부부는 따뜻하게 인사하고 아무 말 안 했대요. 데이트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끝났어요. 거기서 두 사람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첫 키스를 했죠. 버락은 나중에 그녀에게 키스했어요. 초콜릿 맛이 났죠? 라고 회상했어요. 이 장소가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나중에 기념 명판까지 세워졌어요. 미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애들이 완전 부끄러워해요. 부모님 첫 키스 장소에 명판이 있다고요. 미셸과 버락은 1992년 10월 3일 결혼했고 1998년에 첫째 딸 말리아 앤이, 2001년에 둘째 딸 나타샤가 태어났어요. 2009년 1월 사샤는 7살, 말리아는 10살이었어요. 사샤는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후 백악관에서 산 가장 어린 아이였죠. 버락 오바마는 승리 연설에서 딸들에게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말리아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선택이 쉽지 않았대요. 결국 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선물한 포르투갈 워터독을 입양했고 말리아와 사샤가 이름을 보라고 지었어요. 2013년엔 써니라는 두 번째 강아지도 왔고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전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딸들 바바라와 제나가 말리아와 사샤를 위해 개인적으로 투어를 해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조언들이 있었대요. 여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충성스러운 친구들을 찾으세요. 백악관 솔라리움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재미를 놓치지 마세요. 딸들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부시 자매는 또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너희가 소녀에서 인상적인 여성으로 우아하고 편안하게 성장하는 걸 지켜봤어. 미셸이 백악관에 입성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연회장을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머물 방부터 찾았죠. 사샤와 말리아가 편안해야 이곳이 집이 된다는 생각에 부부의 침실 바로 아래층에 아이들의 요새를 먼저 꾸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말리아는 축구와 연극을, 사샤는 체조와 탭댄스를 배웠고 둘 다 피아노와 테니스를 병행했죠. 백악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세상 밖의 평범한 일상을 꽉 채워준 것입니다. 오바마 부부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 외할머니 메리언 로빈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악관에서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스타일 그대로였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우쭐대면 할머니의 따끔한 일침이 날아왔습니다. 얘들아, 착각하지 마. 이건 너희가 이룬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룬 거야.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라. 미셸의 원칙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을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한 복사본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서운해할 때마다 미셸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지금도 가족들의 농담 소재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 친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엄마란다. 미셸 오바마의 자녀 교육 원칙은 한마디로 백악관 안에서도 평범하고 단단하게,
키우는 게 미셸의 철칙이었어요. 내 방은 내가 치워. 백악관 직원이 많아도 침대 정리와 청소는 무조건 아이들 몫이었어요. 공주는 아빠가 해주는 거 아냐. 아빠가 대통령이지 너희가 대통령은 아니라며 특권 의식을 경계했어요. TV는 주말에만, 평일엔 스크린 타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독서와 대화를 강조했죠. 싫어도 운동 하나는 필수, 끈기를 기르기 위해 본인이 원치 않는 종목이라도 하나는 끝까지 배우게 했어요. 스태프에겐 늘 정중히 경호원이나 조리사분들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교육했답니다. 미셸의 이런 교육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할 인재, 즉 딸들이 단순히 대통령의 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은 인격과 책임감을 갖춘 어른이 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딸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 연수, 프롬 파티, 친구들과의 외출. 모든 평범한 순간마다 손목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죠. 오바마는 나중에 우리 딸들은 콘서트 가려고 할 때마다 경호원들이 붙어서 지금도 약간의 PTSD가 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밤. 거창한 만찬이 있었을 것 같나요? 천만에요. 사샤와 말리아는 친구 8명을 불러 피자와 치킨 너겟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10대다운 작별 인사였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든 직원들과 작별하며 뒷문으로 나갈 때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단순한 관저가 아닌 성장의 기록이 담긴 집이었으니까요. 말리아는 하버드를 2021년에 졸업했고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어요. 실제로 단편 영화 더 하트를 만들었는데 크레딧에 자기 성은 빼고 말리어 앤이라고만 이름만 넣었습니다. 부모의 후광 없이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였죠. 사샤는 2023년 USC를 졸업하며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버락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딸들은 네포티즘을 피하려고 정말 애써요. 자기들이 얻지 않은 걸 얻었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도 잘 안 받아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미셸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부인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이었죠. 그녀는 여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어요. 렛츠 무브 캠페인으로 아동 비만 퇴치에 나섰고 2009년 3월 미셸은 지역 초등학교 5학년 23명과 함께 백악관 남측 잔디에 약 30평 크기의 텃밭을 만들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죠. 벌집도 설치했고요. 이건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2010년에는 파트너십 포어 헬시어 어메리커와 협력해서 식품 라벨링을 개선하고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에서 더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했어요. 2011년에는 질 바이든 박사와 함께 조이닝 포시즈를 시작했어요. 군인, 참전용사,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였죠. 고용, 교육, 건강이라는 3가지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리치 하이어는 모든 미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 더 높은 교육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등으로요. 렉걸즈런은 전 세계 청소년 소녀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였어요. 미국 국무부 USAID, 평화봉사단 등 여러 기관의 자원을 모았죠. 백악관을 떠난 후 미셸은 4권의 책을 썼어요. 특히 2018년 회고록 비커밍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2022년에는 더 라이트 위 캐리를 출간했죠. 넷플릭스와도 협력해서 다큐멘터리 크립캠프 2020과 전기영화 러스틴 2023을 제작했어요. 2021년에는 어린이 요리쇼 와플이랑 모찌랑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진행자가 됐고 2023년에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미셸 오바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평범한 소녀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을 딛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국 역사를 바꾼 이야기예요. 그녀가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을 기억해요. 우리 각자는 오늘 밤 여기 있습니다. 각자의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상이 있어야 할 모습을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단순한 믿음에 이끌려서요. 미셸은 프린스턴에서, 하버드에서, 백악관에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똑똑하면서도 흑인일 수 있고 성공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을 수 있고 강하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항상 강조하는 넌 내가 있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라는 메시지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미셸 오바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주당 내외에서 강력한 제47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본인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녀가 후보직을 수락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와 무관심. 미셸 오바마는 여러 인터뷰와 자서전 비커밍을 통해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당 간의 갈등 구조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선거 출마보다는 사회운동이나 교육,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선호합니다. 둘째, 가족의 삶과 사생활 보호. 8년 동안 영부인으로서 백악관에서의 삶을 경험한 그녀는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겪어야 하는 엄청난 압박과 사생활 침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 딸이 성인이 되어 자신들만의 평범한 삶을 꾸려가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시 가족 전체를 정치적 소용돌이와 대중의 엄격한 감시 속에 밀어넣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셋째, 미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회의론. 최근 그녀는 카멀라 해리스의 패배 등 2024년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 사회가 여전히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능한 여성 후보들이 겪는 이중잣대와 편견을 지켜보며 본인이 직접 그 가시밭길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백악관 외부에서의 영향력 선호. 그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는 팟캐스트, 저술 활동,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도 대중과 소통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잘 알 수 있는 일화라고 생각됩니다. 버락도 미셸도 품격 있는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